네,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에게 징역 35년형이, 양부에게는 징역 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응급실에 실려온 정인이를 진료한 의사죠. 남궁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응급실에 온 정인이의 모습 기억하시죠? 네, 이런 학대 피해 사망 아동을 일단 실제로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죄 없는 어린 아이를 폭행으로 사망하게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전신이 골절이 없는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16개월밖에 안 된 아이인데 이 시기가 다른 골절이 엑스레이 사진 한 장에 딱 찍혀 나와서 정말 태어났다는 이유로 계속 폭행을 당했구나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었고요. 또 CT상에서 복강 내 피가 가득 차 있었는데 아마 폭행으로 장기가 찢어져서 이 복강에 피가 차면서 이게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었습니다. 게다가 심정지 상태로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8시간 만에 사망을 했는데 조금만 더 우리가 일찍 발견했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조금만 더 일찍 병원에 왔었으면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의사로서 대단히 안타까운 그런 사례였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2017년과 2019년에 유사한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들에게는 종신형이 선고가 됐어요. 교수님 보시기에 이번 대법원 판결 어떠신가요? 솔직히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대단히 높은 형량이 주어진 게 아닌가. 전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아동학대 신고를 수차례 했었는데요. 그 신고한 사례들이 어떻게 처벌받고 이런 거를 봐왔잖아요. 보면은 분명히 살해의 의도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행한 건데 일단 살인죄가 성립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이가 사망을 했고 아이는 적극적으로 항변을 한다든지 증거를 남겨놓지가 않아요. 못하죠. 어른이 아이를 때리는 거니까 증거가 남을 수가 없어서 살인죄가 거의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이야말로 언론에서 많이 알렸고 여론도 대단히 안 좋았기 때문에 살인죄가 그나마 성립이 됐고 그나마 조금 합당한 처벌이 내려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초 저희가 교수님께 사실은 응급실에서 봐온 아동학대 사례를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그러기도 전에 주말 사이에 또 큰 학대 피해가 있었다고 하죠. 지난 주말에 제가 근무하던 지난 주말에 전 서울 시내 병원들을 뒤흔든 아동학대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4세경 되는 아이였는데요. 방임학대로 거의 굶어 죽기 직전이 돼서 의식 없이 투석이 필요한 상태로 왔는데 몸 자체도 아주 말라서 그동안 방임 학대가 대단히 오래됐음을 알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투석 가능한 병원을 알아보기 위해서 전 서울 병원들이 다 이 응답을 해야 했어가지고 뒤흔들었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렇게 또 주말에 끔찍한 아동학대 피해자가 한 명 늘어난 셈입니다. 저희가 이 사건은 또 별도로 취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실에 참 많은 아이들이 오잖아요. 이렇게 오는 많은 아이들 속에서 이건 그냥 사고나 질병이 아니라 학대다. 어떻게 판단을 하시나요? 일단 응급실에서 아동학대를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기가 때린 다음에 치료해달라고 데리고 오지 않으니까 거의 의식 없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뭔가 거짓말하거나 혹은 타인이 폭행한 아동을 데리고 와서 치료해달라고 하는 경우인데요. 다 끔찍한 경우죠. 그래서 일단 아동학대는 신체학대, 성학대, 방임, 그리고 정서학대 등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신체학대는 그야말로 물리적인 폭행인데 아이가 생활하면서 혼자서 생길 수 없는 그런 외상의 자국들을 찾는 겁니다. 허벅지 안쪽이라든지 엉덩이라든지 아니면 귀 안쪽이라든지 이런 데 좀 다수 폭행의 흔적이 있으면은 저희가 신체학대를 의심을 하고요. 정서학대는 아이가 조금 양육자와의 관계가 불안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성학대 같은 경우는 좀 성적인 이런 리액션이
아동의 연령과 맞지 않을 때 이런 것들 보고요. 방임이 가장 중요한데 놓칠 수도 있으니까요. 네. 방임은 아이의 위생 상태가 안 좋다든지 너무 계절에 맞지 않는 옷차림을 입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로 봅니다. 종합적으로 저는 신고 의무자인데 이 느낌으로 네. 저희도 그 현장에서 많이 타인의 사정이니까 보시면서, 의심해서 이렇게 신고할 때가 많습니다. 교수님께서 아동학대 범주를 좀 넓게 가져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이 아동학대 범주를 넓게 가져가는 것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아동학대를 천인공노할 범죄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내가 아동을 학대하다니 네. 저 사람은 아동학대 범이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막상 이 아동을 양육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면은 쉽게 아동학대 범주에 들을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아동학대를 인지하고 충분히 어떤 교육을 받고 다시 양육자의 위치로 돌아갈 수 있게 이런 아동학대 범주를 넓히자라고 네. 주장을 한 겁니다. 이게 아동학대가 아니다 반대로 나는 아동학대가 이것까지는 아니야라고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이게 점차 정말 돌이키지 못할 그런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하니까요. 네. 뭔가 그 아동 이런 것도 학대일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모레가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른으로서 뭘 하면 좋을까요? 일단 아동학대가 여전히 존재하는지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사망 사례가 2016년부터 꾸준히 1년에 네. 30명에서 40명 정도, 그러니까 네. 열흘에 한 명 정도 사망 사례가 사례가? 계속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이 사망 사례집을 발간한 적이 있는데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네. 그런 하나하나의 사례를 보게 되면 얼마나 이게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이 꾸준히 아직 아동학대가 남아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사회에서도 같이 양육하고 있다. 네. 이런 생각으로 아동학대가 아직도 존재한다는 이런 사실을 잊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네, 쉽게는 이건 훈육이야, 학대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사소한 행위들도 학대일 수 있다라는 점을 인지하고 그래야 우리가 학대를 끊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